효명세자가 이제 죽었다는 예, 그 기록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다 이제 네네네.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네. 거기 연관해서 일단 효명세자가 누구이고 왜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는지, 그리고 또 이제 책에서 자주 이제 백타파하고 북학파에 대해서 예, 예. 언급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 또 네네.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예. 그 일단 백타파 혹은 북학파라는 집단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백타파는 이 백탑은 이제 현재 서울의 탑골공원에 큰 탑이 하나 있습니다. 그 경천사지 13층 석탑인가 그런데 그 탑이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. 거기에 경천사 큰저 원각사지 13층 석탑이다. 거기 원각에는 큰 절이 있었는데 이걸 연산군이 때려 부시고 거기를 이제 기생들 노는 데로 만들어 버립니다. 그 탑은 이벽에 놔뒀어요. 대리석이니까 하얗습니다.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. 그런데 그 동네, 그 탑골공원 주변에 살고 있던 소위 말하는 선비들, 그 사람들이 백탑 밑에 모여서 시를 쓰고 술을 마시고 놀았어요. 아, 그래서 백타파가 된 그래서 거예요? 백타파라고 부릅니다. 그 백타파가 대장이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입니다. 그 유명한 열하일기 들어보셨죠? 그 박지원 밑에 우글우글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박제가 북학의라는 책을 쓴 박제가, 또 청장관 전서라는 걸 쓴 이덕무라는 사람이 있었고, 또 유득공, 뭐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있었어요. 그 시기가 한 언제쯤인가요? 정조 때입니다. 정조 때. 1780년대 70년대 이때요. 그 사람들이 특징이 시도 잘 글도 잘 쓰지만 다들 청나라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. 청나라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입니다. 가장 영화로울 때의 미국입니다. 가봤더니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. 조선은 되게 가난했거든요. 그때 저 궁궐 파수꾼이 병사가 이 벨트를 새끼줄을 꽈가지고 묶고 있던 그럴 때였어요. 그러니까 한심했던 때였습니다. 근데 가봤더니 청나라는 외국인이 우글거리고 책이 쌓여 있고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. 잘 먹고 잘 살고. 왜 이렇지? 여기 수레도 있네? 우린 수레가 저 눈에 띄지가 않는데? 길도 넓네? 뭐 이런 걸 다 눈으로 보고 옵니다. 야, 그러면 서로 뜻이 맞았어요. 야, 그럼 이런 거 만들자. 한국도, 조선도. 그럼 우리가 성리학 같은 거 성리학보다 이런 것도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라고 주장을 하면서 북쪽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, 문물을 배우자. 그래서 백타파들 중에 이 사람들 집단한테 북학파라는 또 이름이 또 붙습니다. 아, 그래서 이름이 붙은 거네요. 성리학이라는 큰 한계는 있지만 근대의 한 그 수평선에서 근대를 살짝 보기 시작한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에요. 어떻게 하면 근대가 갈지는 잘 모르지만 저 근대가 좋다는 건 아는 사람들.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. 책도 쓰고 지들끼리 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. 시에도 막 근대 얘기 나오고 시계 얘기 나오고 막 이래요. 그 북학파들이 맹렬하게 활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문체반정 있지 않습니까? 문체반정에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북학파들입니다. 왜 그러냐? 정조가 원했던 거는 이상적인 성리학적인 세계인데 이 사람들은 자꾸 청나라, 오랑캐 청나라한테 가서 거기 문물을 배우고, 그리고 말도 그 사람들 말처럼 글을 쓰고, 그리고 뭐 온갖 연애 이야기부터 온갖 거 다 얘기하고, 이건 공자도 한 말이 아니고 맹자도 한 말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특히 찝어서 내 세상에 그 문풍이 이렇게 된지를 이유를 안다. 그거 다 열하일기 때문이다. 정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예. 아예 그 이름이 돼 있습니다. 그 내가 열하일기를 몇 번을 봤기 때문에 그 박지원이 거짓말해도 소용없다. 당장 그 저 박지원한테 반성서 쓰다 그러라. 이게 실질적으로 문체반정의 시작입니다. 그래서 박지원의 친구인 남정철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요. 야, 주상께서 너 열받아가지고 너 반성무쓰랜다 이런 거예요. 그랬더니 박지원이 아이고 그 내가 관심을 가지니 감사하지, 내가 정말 잘못했네. 그러면서 막 저 아주 옛날풍으로 그 문체 아주 화려하게 사과를 합니다. 근데 정조한테 사과를 안 해요. 자기 친구한테 사과를 한 겁니다. 아, 특이하네요. 예. 그래서 정조 사과 안 해요. 그 다음에 박제가 한때 정조도 사과하라 그래요. 사과문을 씁니다. 사과는 뭐라 적혔냐면, 전하, 소금이
짜다고 했는데 내가 왜 반성문 써야 됩니까? 당당하게 예, 나갔네요. 그게 반성문이에요.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박지원은 자기가 그 자존심 때문에 반성문 안 쓴 건가요? 이 북학파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. 그 굉장히 내가 팩트를 얘기했는데 왜? 지조가 있는 사람들이고 네. 고준 사람들이네요. 심지어 그 이동무란 사람도 여린 사람이었거든요. 반성문 쓰래요. 어떻게 써야지 하다가 죽어요. 그래요? 네. 대신에 그 이후로 겁이 나니까 일체 저수를 안 합니다. 근대의 냄새가 묻어 있는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진 사람들 갑자기 확 사라져 버립니다. 그 북학파 자체가 거의 씨가 말리는 없어져 된 버려요. 거예요. 글을 안 쓰니까. 그런데 왜 효명세자냐? 이 박지원의 손주가 박규수라는 사람입니다. 이 박규수가 사실은 그 평양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왔을 때 그때 평양 감사였어요. 그래서 퇴거하라고 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불질러 다 죽여버리고 그랬던 아주 강경파였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쇄국론자가 아니라 원칙주의자였습니다. 우리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네 나가라. 안 나가면 우리가 며칠까지 안 나가면 우리가 또 공격하겠다. 해서 치르는데 이 할아버지가 남긴 글들, 책들을 이 사람들이 다 복원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 박지원의 아들,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박종채가 계속 가지고 있던 책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. 이 사람이 살던 데가 창덕궁 옆이었습니다. 그 옆에서 이렇게 밤에 책을 읽고 있으면 효명세자가 그 창덕궁에서 나와서 책 읽는 소리가 나니까 불쑥 들어오는 겁니다. 민정시체를 나와요. 그럼 아버지 박종채 그리고 아들 박규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럼 너네는 뭘 하고 있는가?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저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얘기하다가 며칠 있다가 성균관에 가서 또 박규수라는 놈이 똘똘하던데 어떠한가 하고 물어보면 괜찮은 사람이다. 그거 언제 중용해야지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어느 날 박규수의 집으로 쫄개가 와서 그 박지원이 쓴 모든 글들을 들랍신다.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해서 이 책을 통째로 다 그 궁궐로 보내요. 이제 우리 아버지 거 정리하고 글러먹었구나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효명이 죽는 겁니다. 몇 달 있다 죽었어요. 그러고 또 몇 달 있다가 효명이 빌렸던 모든 책들을 또 반납을 했어요. 그 궁궐로 가져오라 했던 건 효명세자가 갖고 온 거예요. 예. 자기가 궁금하니까 좀 연구하려고. 그걸 봤더니 지금 여기도 표시가 돼 있는데 부국 강병을 위한 조목들 페이지마다 다 표시가 다 돼 있는 겁니다. 그 재미로 쓴 문장에서는 표시가 안 돼 있고 부국하려면 이래 하고 강병하려면 이래 하고 청나라 이렇게 강병합시다. 뭐 서양에서 이렇게 합시다. 그렇게 적어놓은 것들 부분만 다 일급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박규수가 참으로 아깝다. 이거는 효명이 죽은 게 21살인가 23살인가 그런데 이제 곧 왁이 될 수 있었죠.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일찍 죽어버린 겁니다. 그래서 박규수는 너무 실망을 하고 이제 모든 벼슬을 다 집어치우고 쑥 숨었다가 나중에 대원군 무료에 다시 정기에 등장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효명은 누구냐? 순조의 아들일 겁니다. 맞죠? 제가 헷갈리게 보니까 확인해봐야겠습니다. 뭐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요. 예. 그런데 정조 얘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정조가 나름대로 탕평책을 편다는 등 뭐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체 반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약간 좀 맛이 막 가기 시작합니다. 그랬다가 탕평책을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인재를 고르고 등용을 해도 나라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김조순이라는 사람을 불러요. 김조순은 노론 쪽 사람인데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. 그랬다가 문체 반정 때 걸려서 반성문을 썼던 사람입니다. 근데 그 반성문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쓴 거예요. 그래서 정조가 좋게 봤어요. 근데 김조순이 누구냐? 병자호란 때 죽어도 항복 못하고 싸우자 했던 김상원의 증손인가 그래요. 그러니까 그쪽 골수 그러니까 위정척사에다가 뭐 하여튼 이런 쇄국에다 이런 사람이죠. 이 사람 하루 부릅니다. 아무래도 내가 선한 그러니까
똑똑한 선비만 불렀더니 세상이 아니더라. 이제는 내 측근들도 좀 등용을 하겠다. 그 말을 또 김조선이 의심을 합니다. 귀를 의심을 해요. 아니 우리 주상께서 뭐가 돌았나? 뭐 이런 식으로 기록에 적혀 있어요. 그러고 자기 아들을 이 김조선의 딸한테 장가를 보내요. 그게 순조입니다. 그러고 장가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첫 번째 간택을 했나? 그러고 나서 그 며칠 있다가 정조가 죽어요. 그 김조순이 순조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의 그 장인이 되죠. 그 사람이 세도 정치 1호입니다.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문을 연 사람이 김조순이고 그 권력을 준 사람이 정조예요. 이상한 나쁜 거 기원이 어디나 따지면 다 정조한테 있네요. 이게 근대사는 조선 중기에서는 근대사는 사실 거기 또 올라가면 그 사도세자를 왜 죽였나까지 나와야 되는데 어찌 됐든 정조가 많은 씨앗을 뿌리고 갔어요. 그러니까요. 뭐 안 좋은 거 이게 원인이 뭘까 찾아보면 다 정조한테 올라가네요. 이게. 그런데 이 김조순이 그러고 나니까 김조순하고 박지원 사교도 안 좋았어요. 그런데 이 순조가 몸도 안 좋고 김조순한테 너무 밀리는 겁니다. 나중에 커서.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일찍 그 왕위를 물려야겠다.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고른 게 그 효명세자였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대리청정이라고 권한을 먼저 줍니다. 줘서 네가 먼저 왕을 해라. 그래서 이 사람이 하여튼 왕의 신뢰의 의식 같은 것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또 불러서 벼슬을 주면서 정책을 해나갑니다. 근데 이게 몇 달인가 몇 년인가 못 가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.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지원의 아들 박규수였고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안 죽었으면 순조 죽고 헌종, 철종 이가 다 소년왕들입니다. 12살, 17살 이때 왕이 됐고 허수아비 같은 사람들이 뭣도 모를 때 그냥 왕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이 세도 정치가들이 제일 다루기 쉬운 애를 불러가지고 왕시켜주고 이런 겁니다. 그런 게 없었을 수도 있던 거죠. 오히려 그때 근대화의 문을 열고 조선이 완전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. 또 부정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입헌군주제일 수도 있겠죠. 그럴 수도 있고. 너무 잘했다면. 그러니까 고종이 왕이 안 됐을 테니까 최소한. 그러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어찌 보면 일본 같은 입헌군주제가 되지 않았을까.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건 너무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실록에서 그 13글자인가 그걸 보고 묘시의 세자가 흥하였다. 아이고 이 사람만 그때 안 죽었으면 그러면서 박규수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 참으로 부려서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